자, 주말에 일요일 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예! 그렇게 좋아? 21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5월 달에 5월 8일 정도 이제 취임식을 하겠죠.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제 공당의 최초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된 거고요. 거기까지 그래. 그 의미는 앞방송에서 충분히 다른 분들이 전화를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논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대전 현충원 갔다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뭉클하더라고. 민주당 그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가 이제 현충원을 가서 이렇게 다 까만 양복을 입고 저렇게 참배하는 모습. 거기다가 정말 상징적인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민주당에서 비주류라고 정말 비주류 중에서도 정말 저 바깥에 변방이 비주류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사람 뒤에 지금 당 대표가 서 있잖아요. 정말 상징적인 사진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박명록.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야, 대통령 예비 후보, 경선 후보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됐네요. 이런 날이 오네요. 왜냐하면 5년 전 생각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이후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 다수는 다음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되겠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출발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좀 끼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선은 이런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때 누가 얼만큼 지지율을 받느냐도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수하면 이제 되는 그런 판이군요. 아니, 보통은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문제는 그 대통령 그 경선 나중에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같은 사람들은 이 표가 지금이야 한 10%가 좀 못 미치는 정도의 득표율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형태로 지지자들이 전체 지지자들이 그분께 빚을 갚아줄 거다. 예. 제가 그 두 번째 추미애 후보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원팀도 유지하면서 굳이 1등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맞아요. 2등 전략으로 가고 뭔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추미애는 정말 아까운 후보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때문에 못 찍겠지만 정말 경선을 최선을 다하면 내가 다음에 당신 찍어줄 거야. 예.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추미애 대표님 볼 때마다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건강하기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 흐름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외교 국방 이 외부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국내적인 문제를 사실상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민족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순서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 단계로는 민족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다. 예,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재명 후보가 딱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미애 후보는 뭐 다음에 우리에게 또 그럼요.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현충원의 그 방명록을 보면 윤석열처럼 뭐 지평선을 열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니 맞춤법 다 맞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딱 맞춤법이 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제가 첨사건생이어서 딱 보면 압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여기 지금 근데 여기에 굉장히 한 문장인데 성장하는 공정사회 여기에 다 이재명 지사의 자기 색깔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성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성장시키겠다.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면 분배가 안 되거든요. 예. 네. 성장하는 공정사회 여기 공정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양극화 해소 같은 시대 정신을 담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분석을 해주는 방송은 새날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을 좀 꾸준히 좀 해주시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네. 네,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논란을 이야기해 볼게요. 3차 결과가 좀 이상했죠. 저거 한번 보세요.
서울이 까일 때만 해도 야, 서울 사람들이 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 서울 결과는 그렇게 크게 이상했던 건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거지. 근데 제외 국민하고 3차 선거인단에서 3차 선거인단 소리를 듣는데 귀를 의심했죠. 나도 귀를 네. 의심했다고. 이재명 28.3, 이낙연 62.3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네 개 중에 추미애 후보가 지금 8.2 나왔잖아요. 8.21. 그리고 박용진이 1.12 나왔잖아요. 그러면 3차 선거인단이 아주 정상적으로 모집한 선거인단이라고 하면 추미애 후보도 뒤집혔어야 돼요. 근데 이재명하고 이낙연만 뒤집혔잖아.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었다고. 저는 저걸 딱 처음 보는 순간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요. 뭔가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너무나 높아졌는데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느낌은 뭘 봤냐? 그 전까지 한 55% 막 경기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거의 60% 다 나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선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안심을 한 분들이 추미애 후보에게 표를 줬고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추미애 후보도 원래 한 8, 9 받다가 한 5, 6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대로 8, 9를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표가 일부 추미애 후보에게 넘어갔겠구나. 8%만 딱 보고 전 그걸 느낀 거예요. 투표율이 너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을 봤는데 여기서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가장 이상한 부분은 바로 투표율이 81%까지 올라가서 과하게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 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을 꺼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여론조사 평균에 수렴해야 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정답.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상만 일으킬 뿐 딱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이 발표를 했을 때 이낙연과 이재명이 서로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잡힌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 단위가 몇만 명, 막 10만 명, 20만 명 단위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 뭔가 숫자를 잘못 읽은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었는데 요것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중도표에서 표를 잃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예. 굳이 이제 이거를 분석하다 보면 이낙연 후보 쪽에 조직적인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일베 같은데 부동산 카페 같은데 그 대부분 보면 뭐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작용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이낙연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적 선동들이 분명히 있었다. 물론 이것마저 나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이걸 길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참신한 민주당 틀에서 보면 역선택이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 다만 표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선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 현상은 바로 뭐냐면 그 높아진 투표율이 전부 쏠림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전부 쏠리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이건 통계학상 발생할 수 없는 게 우선 보시면 서울과 3차 선거인단을 같이 깠어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국 지역 출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3차 선거인단도 서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의 결과이든 3차 선거인단의 결과이든 대체로의 여론조사와 그 결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3차 선거인단이 너무 혼자 툭 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직력이 발동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직력이 발동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충청도 움직일 때부터 조직력을 발동하면 되는 문제지 왜 조직력이 왜 하필 이 마지막에 발동이 된 것인가 조직력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낙연 캠의 세력, 그 조직력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 세력은 뭘까 했을 때 바로 떠올렸던 거는 댓글 부대 같은 느낌이 이제 바로 드는 거죠. 뭔가 있다. 이 역선택의 상황에 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예. 않은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거를 과도하게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뭐 부정선거 논리 같은 걸로 또 치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됐건 실력 뭐 잘 모으는 것도 실력이다. 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3차 선거인단 결과 같은 게 조금 더 나가버렸으면 그럼 아찔한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상적인 표는 아닌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위가 10만 명, 20만 명 이 단위로 간다면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그런 흐름은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조직적으로 표를 긁어 모았다. 근데 또 그 사이에 계속 경선을 불복하는 데 뉘앙스에다가 사퇴 후보자들의 표는 뭐 그걸 놓으면 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을 계속 불의를 지폈기 때문에 뭔가 좀 치밀하게 준비된 느낌이 있어요. 예.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는. 특히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50.29%라는 그 숫자 자체가 미리 세팅했다는 그런 느낌을 확 오게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다시 합산시키면 49.8% 뭐 이렇게 또 변형되는 이 차이 자체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 미리 그런 숫자에 대한 걸 미리 알고 사전에 그러니까 밑바까기를 했다. 냄새를 피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게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공교로운 딱 거기에 걸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낙연 캠프에서 만약에 진짜로 조직력을 발동하고 계획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대단한 능력 아니야? 예, 살짝 그렇죠.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살짝 넘어가서 네. 성공을 시켜야 돼. 살짝 넘어가서 50 딱 밑으로 내려버리는 걸로 성공을 시켜야 돼. 이거 무효표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 딱 마지막 결정 발표를 내리고 이재명 후보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계속 눈을 감고 아예 엎어서 자는 정도 자세까지 취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됐다 이거거든. 내 계획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럼 플랜 2로 가자. 이 플랜 2는 어떻게 하냐? 이게 살짝 넘기면서 결선을 가려고 했는데 살짝 넘기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건 이 무효표 논란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해서 플랜 2가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미스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요거를 이런 논란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크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한 2시간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쪽이 실력이 좋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다만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경선 룰을 짤 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2차 선거인단 모집하고 3차 선거인단 모집하고 하는 행위가 웃겨 보이는 거야. 처음부터 아예 선거인단 모집해놓고 출발을 하든지 물론 흥행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만약에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50% 밑으로 정말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왔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오는 거다. 예, 일단 예, 그렇게 예.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막 20만, 30만 되는 선거인단이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흐름이 있다는 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안 조직이 되죠. 동원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음.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저는 큰 의미가 없지만 문제는 이제 그 경선 불복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럼 결선 투표 가면 이낙연 후보가 이길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98점 받은 사람이 99점 받은 사람한테 우리 채점 다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점 받은 사람이 99점 받은 사람한테 채점 다시 하자 하면 사실 그 요구 자체가 불합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표 차이 자체가 그걸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표도 표 차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론조사에서 뭐 이낙연 후보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낙연 캠프 자체가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그동안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아닌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 지질한 이야기를 좀 쭉 연결해서 해볼게요. 일단 이거죠. 특별당규 제59조 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내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저쪽에 극문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 후보 사퇴한 사람한테 나오는 표는 무효표로 해야 되는 것이 이걸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요. 지금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요. 어차피 그전에 사퇴했던 정세균이나 김두관 같은 후보들의 표는 선택지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아예 그러- 없죠. 네. 그러면 여기에 후보자를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건 지금까지 쭉 무효표 처리,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에 대한 무효표 처리하자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정상적인 거야. 과거에도 그랬죠. 어. 이번에 처음 그 룰을 적용한 게 아니라 과거의 대선 경선에서도 항상 적용했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퇴하는 후보의 표는 무효표, 그러니까 유효한 투표 숫자만 가지고 그 결과를 추정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따가 하나씩 풀어볼게. 뒤 그 이야기가 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말 하나 두 개만 볼게요.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저기 국민의힘한테 주나 마냐 하는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낙연 후보가 한 말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짜증났었는데. 근데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뭐 당대표 되려고 당규도 첫 번째 바꾸시는 이거고. 분이니까. 하나 더. 내 사전에 경선 불복을 했다. 하셨잖아요. 너무 손바닥 뒤집기네. 이거 경선 불복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불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애써 경선 불복이 아닌 척을 하지만 경선 불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는 경선 불복 아닙니다 하면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경선 불복은 아닙니다 하면 그게 뭐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경선 불복하시면서 그런데 실제로 경선에 붙었을 때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2017년에 자신 샘플을 한번 보여준 게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랑 붙어서 졌을 때. 그때 지지자들이 불복하자고 난리 났었을 때 예. 그러면 안 된다. 탈당하자, 무슨 새 창당하자 그런 말도 있었죠. 예. 그때 승패는 병가의 상사이고 패배에 따른 혼란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 탈당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내가 왜 탈당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경선 불복 전혀 하지 않고요. 딱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그 당시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뭐 안희정, 최성 이런 사람들 후보들 모아서 호프 원팀도 만들고 후보가 뽑힌 뒤에는 단 한마디의 어떤 이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정말 모범을 보여준 바로 어떻게 보면 거의 첫사례에 가까운 민주당 쪽에서는 저는 17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장면에서 제가 눈에 딱 띄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전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예요. 지금 여기서 경선 불복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발목을 잡혀버리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전진을 포기할 수 없다. 민주당의 전진, 대한민국의 전진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금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거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렇게 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과도하게 공격을 했다라고 그런 식의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낙연 쪽에 있는 지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자기들은 이제 경선 불복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선 불복이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선택 유입이나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뭐 조장이든 방조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있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경선 불복의 명분을 삼아서 이의 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뭐 3차에 대한 그 실제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거 역선택이나 선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원 유출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예, 명부 유출 의혹이 네, 있죠. 명부 유출돼가지고 전화를 받으신 분들 야수님 포함해가지고 예, 저도 많아요. 받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경선 불복으로 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경선 불복은 본인들도 안 될 걸 알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낙연 캠프에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 당규에 위배된다.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당헌 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존나 찌질한 거예요. 예. 저 진상짓입니다 지금. 결선을 하면 이길 수나 있고요. 말하자면 이재명이 후보가 되는 꼴 못 보겠다 이런 짓이거든요. 원래 선거를 한 결과가 진척에서는 아쉬운 법이에요. 그것을 대승적으로 후보가 자기 캠프 사람들한테 그게 사실 이재명이 49면 또 어떻습니까? 11% 이상 차이 나게 이겼는데 예. 근데 결선 투표를 가야 되겠다라고 계속 어그로를 끄는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못 보겠다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룰에 문제가 있었다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룰은 고치자 하고 게임을 시작해야지. 게임 끝나고 나서 진행해 보니까 이 규칙은 이상하다. 그 다른 규칙을 적용하자 하는 게 상식적이냐고요. 근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이들은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선관위에 물었고 문제가 없다는 답까지 받았어요. 근데 답변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뭘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선 불복을 하겠다는 것은 실익은 없지만 이재명의 민주당 내 후보 위치를 조금이라도 갉아먹겠다는 의지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류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 생각하는 게요. 현재 스코어대로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약 50%, 그 다음에 추미애 후보가 약 9% 정도 됩니다. 그럼 합이 한 60% 정도 돼요. 현재 스코어대로 가봅시다. 결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붙으면 60%로 이재명 후보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쪽 캠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흡수하면서 추미애 후보가 60%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딱 50% 밑으로 해서 결선을 보내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리죠. 그 한 달 정도 시간까지를 겨냥해서 대장동 사건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 대장동 사건을 터뜨린 걸 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이기지는 못해. 결선 가는 것까지를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결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당신들의 맹점이 뭐냐면 지금 이 퍼센트가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3차 선거인단이 81%가 하고 그 다음에 60%가 그쪽을 지지하게 되는 이상현상이 포함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결선에서도 이 이상현상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전제가 깔려야지 그래야만 당신들이 노리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민주당이 바보예요? 이번 현상은 당연히 방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수개월간 주장했던 거잖아요. 이낙연 캠프는 소위 똥파리들이 선절해라. 예, 예. 와 정말 지긋지긋하더라. 그래서 사퇴한 후보자들 표를 더하고 분모를 키웠던 이재명이 지금 49.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해라. 당사 앞으로 모여들고 난리치고 지들끼리 온갖 그 생쇼를 하고 있더만. 그게 이제 이낙연 캠프가 지시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논란. 우리는 안 했다. 뭐 지들끼리 모이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너무 치졸하죠. 처음에는 캠프 요청으로 지금 중앙 당사 앞으로 모여라 막 뿌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제 캠프에서 이게 문제가 될 걸로 인지하니까 그때서야 아 캠프 요청으로 지금 다시 정정 요청이 들어왔다. 아니 캠프 요청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솔직한 거지. 아휴.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게 이낙연 지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4년 5년 동안 했는데 네. 우리가 그게 안 보입니까? 이런 것들 모여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좌부터 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 집회 뭐 공고를 내면서 아 집회하는데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해. 앞에 계좌부터. 몇 사람 모이는데 미친놈들 진짜. 아니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무효표 처리 요구 하나밖에 물고 늘어질 게 없습니다. 예. 그럼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아까 부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요. 이 우리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게 되면요. 사퇴하는 때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회사를 다녀요. 내가 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다가 내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부당해고란 판정을 받아 구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1년 동안 해고를 당했었으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받았을 수 있을 급여를 받는 부분과 이건 뭐예요?
지금 앞부분이에요. 이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직 복직을 시켜주죠. 원직 복직을 시켜주게 되면 급여 문제는 회사를 다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정세균이든 김두관이든 이건 시점을 분리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들 답답해 미치겠는데 보세요.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퇴 이전과 사퇴 이후를 나눠야 돼요. 사퇴 이후에는요, 이 특별당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퇴 이후에는 정세균에게 투표를 하려고 해도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막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퇴 이후 시점에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투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맞춥시다. 이 앞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나간 부분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 이미 명확한 거예요. 예. 네.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다. 그래서 이낙연 측의 경선 불복 사실상 물론 조사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당규에 대한 해석을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웃기고 그래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당규에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 중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해석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시민님이 전화 그 이야기 했던 거에 맥락을 비춰보면 이미 사퇴한 사람이 지난 그 후에 전에 받았던 표들 영표시킨다는 규정이 정확히 맞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그 당시 이낙연 대표가 되던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그 법이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전에 이해찬 대표가 만든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 진짜 너무 이낙연 후보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변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누가 만들었던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만들었던 간에 거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경선 출발 전에 이의제기라는 게 맞고 예. 지금에 와서 이거를 뭐 저기 자기 캠프 사람들 저렇게 모여갖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찌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이 발표는 이낙연 당대표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거면 그 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걸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전통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전통이. 한번 봅시다.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사퇴 무효표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59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첫 번째, 2002년 대선 경선단 시 유종군 후보 중도 사퇴자 표 무효표 처리. 두 번째, 정동영 나왔던 2007년 대선 경선단 시 유시민 후보 사퇴표 무효표 처리. 그리고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무효표 처리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2002년에 2007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무효표 처리했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던 그 경선 때는 후보 사퇴자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거를 이미 규정에 있던 거를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 절대 되면 안 돼. 정권을 뺏긴 한이 있더라도 난 그런 마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지금 흠집 내고 싶어서 저러는 거고 사실 이 본인이 경선에서 1위가 될 거라고 예상했을 때는 이런 문제 제기 안 했던 사람입니다. 경선 연기도 해주고 심지어 당대표 되라고 당연 당규까지 바꿔줬을 때도 이의 제기를 안 했던 건이라고요. 이게 너무 치졸한 부분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우선 이제 이렇고요. 저도 이제 오늘 민주당 당사 들어가서 특별 규정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출 규정 특별 당규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고 19대 대통령 선출 규정에 특별 당규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고 심지어 2020년 우리 4월달에 치렀던 총선 180석 얻었던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출 규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규정은 지금껏 계속 있어 왔었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한 해석 틀려먹는 거는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상위법에 위반돼서 무효인 규정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개정 이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 추천할 때 당원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요. 지금은 당원 또는 당규로 정한 부분도 삭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원 또는 당규로 정하면 된다. 이게 백지위임이에요. 백지위임이라는 것은 정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보다 이 위에 법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거고 그 의미를 이때 개정을 하면서 명확하게 아예 네. 빼버립니다. 지금 아예 공백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반될 것도 없고 무효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실 분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이낙연 후보는 그러신 분 같아요. 자기가 당대표 됐을 때는 대선 나간다고 당원 당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혜택을 누리신 분, 남의 어떤 굉장히 특혜를 받고 뭐 정치적으로 커오신 분인데 여기까지 와서 경선 불복 이렇게 외치는 행위가 스스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이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했던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합니다.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박정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상당히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셨고요. 자, 아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낙연 측에서는 청와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바보로 만들어. 이제 문 대통령까지 맥이냐? 자, 그리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에 뛰었던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다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뭐 추미애 후보는 뭐 용광로 선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예. 어떤 역할이든 맡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두관 후보도 이게 지금 그런 논란이 있을 때가 아니다. 후보 하나로 이제 뭉쳐가지고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로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짧게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다른 후보들께는 격려와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트럼프가 승복 연설을 거부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경선 불복이고 합의된 룰이었고 따라 최종 승자는 이재명이 맞고 지금 끝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트럼프와 똑같은 행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경선 절차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뭐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문제 없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거기서 딱 떠오른 게 이낙연 후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경선 민주당 경선 절차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상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화답하신 겁니다. 나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 아주 원만해, 아주 좋아.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이낙연, 이재명 표 차이가 한 2표 차이 났나요? 그렇게 뭔가 온갖 조직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3차에서 그렇게까지 엎었지만 11% 차이가 납니다. 예. 그 표를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이낙연이라면 이런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최대한 빨리 원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싫다는 건지 맥락도 모르겠는 저 찌질한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경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민주당은 이거 뭐 다시 이거 결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왜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경우에 진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표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수박들 구덩이 그 수박 밭이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가 연상되는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후단협.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후단협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인재의 2차 경선 불복 행위까지도 있었죠. 이회창한테 넘어가가지고. 결선 투표 룰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경선은 끝난 건데 룰대로 50% 넘었으면 그게 아마 정확하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3차 선거인단을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고 예. 그런 짓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 번 더 하면 이길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거 3차 봐라. 우리 실력이 이 정도다.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그 당비 대납 그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 네, 거기까지. 자,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해가지고 당비까지 대납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실력이 굉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합시다.